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저자 설춘환 교수입니다. 2019년도가 어느덧 1월에 중순을 지나서 이제 하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 저처럼 방송하는 걸 보고 사실 제가 이제 팟빵에 설춘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약간 진하진 않지만 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또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쉽게 하는데 반해서 혼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너무 좀 재미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재미보다는 조금 실속 있고 조금 강의 내용이 유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재미없다 하더라도 조금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료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강의의 내용과 질은 사실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다. 대한민국 원탑 강의라고 하는 점은 저 스스로도 또 여러분도 큰 자부심을 느껴도 전혀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 지금 이쪽에 보면 오늘은 양주를 좀 준비했어요. 저희 와이프한테 부탁을 해서 집에 있는 양주 몇 개를 지금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로얄 샬롯 21년산, 발렌타인 21년산, 그 다음에 발렌타인 17년산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 이어서 세관 공매 강의를 별도로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1월달에 인천공항 세관에 양주가 상당히 또 많이 나왔습니다. 또 여행자 휴대폰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아주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세관 공매라고 하는 것을 이 강의에 이어서 또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이러한 그 강의의 자료들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강의 자료를 올려놓을 거예요. 저희 카페 왼쪽에 카테고리에 보면 세관 공매란 그런 곳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조금 궁금한 자료들은 거기에서 함께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춘환 교수가 쓴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오늘자 여러분 1월 15일자입니다. 예스24에서 경매 3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를 먼저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혼자서 잘 노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쓴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지금 이제 다른 부동산 상식 특강 책도 쓰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책에서 또 약간 또 탄력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또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여기 용산에 경매와 MPL 재테크 학원에서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멀리 계신다, 오프라인 교육을 올 수 없다 이런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 사실 스스로 충분히 입찰하고 낙찰받고 명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페이지 33페이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경매 용어 네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메뉴에 보면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 경매를 신청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만약에 1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저한테 안 갚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상대로 소송하겠죠? 그러면 승소하겠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 및 이자를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날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담보를 설정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제가 그 근저당권에 기해서 곧바로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 경매는 어디다가 하느냐? 여러분 소유의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부동산이 뭐 이를테면 마포구에 어떤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제가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경매를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의 어떤 빌라가 서울 강서구에 있다. 그러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경매를 집어넣는 거죠. 자, 경매를 집어넣는다, 경매를 신청한다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판결문 받았다 또는 근저당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강서구의 빌라를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럼 여러분 오늘 신청하였다. 그럼 여러분 앞에 숫자가 2019가 붙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2019년도에 신청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9 경매 사건의 사건 부호가 여러분 타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019 타경. 뭐 이를테면 우리가 민사 1심 단독 사건이다.
가단, 형사 1심 단독 사건이다, 고단,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런 부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사건 부호는 타경인 거니까 2019 타경, 그 다음에 1년 번호, 이를테면 792번, 이런 식으로, 사건 번호가 매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건 번호입니다. 2019 타경 592번, 또는 옛날에 신청된 2016 타경 15,555번, 이런 것들이 사건 번호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입찰표를 쓸 때 사건 번호에 반드시 2019 타경 592, 이런 식으로 그 사건 번호를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한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물건 번호입니다. 물건 번호. 물건 번호는 중요할 때도 있고 안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늘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경매를 신청하는데 여러분의 어떤 부동산이 같은 관할 법원 안에 물건이 두 개가 있어요. 가령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고 또 여러분이 또 서울 강서구의 빌라를 또 하나 갖고 있어. 그러면 제가 여러분 그 두 개를 묶어서 한 방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강서구에 땅을 갖고 있어. 또 근데 여러분들이 서울 구로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 여러분 강서구와 구로구는 관할법원이 똑같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그럼 제가 역시 묶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만약에 792번이 나왔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서구에 아파트가 하나, 또 두 개 있다. 그래서 제가 묶어서 경매를 신청했다. 그럼 통상 주거용 부동산은 각각 개별 매각을 하거든요. 따로따로 팔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2019 타경 792번, 이를테면 강서구의 우정산 아파트다. 그러면 물건번호 1번. 또 그 다음에 마곡의 아파트다. 물건번호 2번. 이런 식으로 물건번호 1번과 2번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건번호 외에 물건번호 1번 또는 2번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시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판결 받았는데 여러분의 부동산이 강서구 마곡의 엠벨리 7단지 하나밖에 없다. 그럼 제가 여러분의 그 엠벨리 7단지의 부동산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사건번호 2019 타경 15,552번. 물건번호 1번을 주긴 줍니다, 여러분. 엠벨리 7단지 아파트. 그럼 이때 물건번호는 큰 의미가 없죠? 왜냐면 사건번호 하나로 그 물건이 특정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물건번호는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꼭 쓰는 습관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소멸주의입니다. 소멸주의. 소멸주의가 뭘까? 경매에서 낙찰자가 낙찰을 받아요. 그리고 돈을 내. 그러면 그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포함해서 뒤에 있는 권리상의 하자들은 모두 소멸한다. 라고 하는 것이 소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아파트예요. 이게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5억짜리 하나 있어. 그런데 1월 1일자 근저당권 3억, 1월 5일자 가압류 3억, 1월 15일자 또 가압류 10억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5억짜리 아파트에 빚이 16억이나 있어. 이런 아파트를 여러분 어때요? 일반 매매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되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깡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담보 가치가 이를테면 5억밖에 없는데 빚이 16억 있다.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매매로는 절대 사면 안 된다. 그러나 경매나 공매로는 낙찰을 받아도 좋다.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매에서는 소멸주의가 있어가지고 앞에 아까 근저당권, 가압류가 낙찰받고 낙찰자가 돈 내면 모두 소멸한다. 이것을 우리가 소멸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에 빚이 많아요. 또 임차인이 많아. 후순 임차인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경매에서는 소멸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음은 이중경매와 중복경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중경매와 중복경매는 동의어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채권자 발렌타인이 있습니다. 채권자 발렌타인. 근데 이 사람의 또 다른 채권자 발렌타인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사람한테 이를테면 판결을 받았어요. 이 사람한테 판결을 받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을 이 사람이 경매를 집어넣어요, 여러분. 경매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또 판결을 받았어. 그래서 또 이 사람 소유의 부동산이 여기에다가 또 경매를 집어넣어. 경매가 하나, 두 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중경매 내지는 중복경매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중경매나 중복경매가 들어온다면 경매가 취하되기는 좀 어렵다. 그만큼 채무자의 컨디션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어린 친구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술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은 이해관계인입니다. 경매에서는 이해관계인들이 있어서 나중에 뭐 배당 요구도 하고 뭐 즉시항고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입찰자 입장에서는 뭐 그다지 크게 중요하진 않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경매 사건과 관련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당하는 채무자, 또 뭐 근저당권자, 배당 요구를 한 임차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통상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이해관계인에게는 이를테면 이제 어떤 경매상의 어떤 절차상의 이의, 그죠? 또 즉시항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만 정리합니다. 다음은 여러분 일괄매각과 개별매각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괄매각과 개별매각. 제가 여러분의 부동산 2개 또는 3개 같은 관할법원 안에 있는 거 요걸 묶어가지고 경매를 신청했다. 그런데 법원이 그것을 보고 이것은 3개를 한 방에 묶어서 팔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괄매각. 특히 여러분 시골에 논들이 있어요. 논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를테면 도로가 있어. 근데 2개는 맹지야. 근데 이 도로가 있는 논을 지나가야 돼. 이런 것들은 통상 여러분 어때요? 통상 일괄매각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따로따로 팔게 되면 그 맹지의 2개의 논이 상당히 가격이 저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각각의 논들이 이를테면 각각의 도로들이 있다. 그러면 통상은 개별 매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부동산이 뭐 이를테면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통상 개별 매각합니다. 그래서 한 방에 묶어서 파는 것을 일괄 매각, 따로따로 파는 것을 개별 매각. 개별 매각할 때는 반드시 사건 번호 외에 물건 번호도 기재해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입찰 보증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찰할 때 입찰 보증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죠. 네, 얼마를 납부해야 될까? 입찰 보증금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아파트가 이번에 최저 매각 가격이 3억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3억 원 이상을 입찰하셔야 돼요. 최저가가 3억 원인데 나는 2억 9천을 쓰겠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무조건 최저 매각 가격인 3억 원 이상을 써야 된다. 그러면 내가 3억 원을 쓰든 3억 5천을 쓰든 4억 원을 쓰든 내가 지불해야 되는 입찰 보증금은 아까 최저 매각 가격 3억 원의 10%인 3천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최저 매각 가격의 통상 10%만 납부하면 된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온비드 공매도 사실 2016년 1월 1일부터 바뀌었거든요. 예,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이 10%가 아닌 최저 매각 가격의 10%. 제가 여러분 이어서 강의할 이런 술들을 낙찰받을 수 있는 세관 공매는 아직까지도 자기가 쓰는 금액의 10%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매랑 온비드 공매는 그렇지 않다. 다시 한번 여러분 유념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잉여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잉여주의는 뭐냐? 어떤 사람이 어떤 아파트, 어떤 땅을 갖다가 여러분 경매를 신청해요. 근데 그 경매를 신청하는 땅, 아파트 낙찰됐을 때 배당을 해주게 되거든요. 근데 배당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제가 한 푼도 못 받게 생겼어. 그러면 이런 거 뭐예요, 여러분? 경매를 왜 신청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무익한 경매라고 해서 매각은 불허가 또는 매각은 취소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최소한 배당기일에 1원이라도 배당을 받아야 한다. 한 푼도 배당을 못 받게 생겼으면 어떻게 된다? 잉여주의 위반, 매각은 불허가나 취소된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가요?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책을 처음 쓸 때 공약한 바대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설춘환 캠퍼스,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서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끝까지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저 스스로는 재능 기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제 큰 목적의 하나는 또 마케팅 차원이 또 있다라고 하는 점 또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팟빵의 설춘환 아카데미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책이 제가 쓴 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상당히 깔끔하다. 그 다음에 많은 사례들이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중요한 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서
목표를 설정해서 최소한 2019년 6월까지 최소한 한 건 이상 낙찰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꼭 입찰에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언하건대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는 부동산 경매가 재테크 수단으로서 대세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원탑 강사인 설춘환 교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껴도 충분히 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해년 새해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여러분 화이팅!